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인도네시아에 대한 KF-21 전투기 16대 판매가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카이에서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지금 최종 논의 단계라고 확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사업의 최종 발표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할 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요. 참고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번 달인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 16대를 구매하기로 한 건 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정말 신용이 낮은 나라이죠. 우리나라에게도 KF-21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분담금을 1조 6천억을 내겠다고 했다가 6천억으로 줄이는 등 정말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국가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 소식을 듣고는 여러분은 우리 KF-21이 수출되어서 기쁘다기보다는 아마 과연 인도네시아가 KF-21 구매 금액은 잘 낼 것인가?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돈을 떼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우리와 인도네시아의 KF-21 판매 계약은 어떻게 체결되고 그리고 계약 이행은 어떻게 되고 돈을 떼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브라질의 엠브라에르에서 우리나라에 판매할 C390의 첫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C390을 총 3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수송기를 도입하는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기체를 도입하는 이유를 해외에 파병을 보낼 때 파병 보내는 군대를 수송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전쟁 등이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을 구조하는 작전에 사용되는 기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용도도 일부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 기체를 도입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기체를 도입하는 이유는 공중 강습 작전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제2 신속대응 사단이 있고 이 신속대응 사단은 주로 헬기를 이용해서 강습을 하는 공중 강습 사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신속대응 사단은 헬기를 이용한 공중 강습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임무는 수송기를 이용한 공중 강습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수송기로 하는 건 수송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공중 강하인데요. 정확히 우리가 하는 건 공중 강하가 아니라 공중 강습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미 오래전에 여러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서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북한에는 여러 개의 가설 비행장이 있습니다. 북한에 여러 개의 가설 비행장이 있는 이유는 만일 우리나라나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주요 비행장을 상실하면 이 가설 비행장을 임시 비행장으로 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특수전 수송기를 통해서 선발대를 보내서 이런 가설 비행장 하나를 점령하고 여기에 유도장치를 설치해서 수송기를 통해서 병력을 투입하는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보유한 특수전 수송기를 가지고 이런 가설 비행장에 대한 긴급 착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작전은 언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로 제2 신속대응 사단이 7군단이 평양을 점령하는 작전을 할 때 평양 이북을 점령해서 평양을 양쪽에서 포위하는 작전을 할 때도 하고요. 김정은의 지하 벙커의 위치가 평양보다 좀 북쪽에 있어서 헬기로 침투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데요. 이 김정은의 지하 벙커에 우리의 참수 부대를 침투시킬 때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작전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고 과거에 저는 C390이 아닌 유럽의 A400을 도입하기를 원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도입하는 기체의 용도가 바로 우리 공중 강습부대들이 강습작전을 할 때 기갑부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송기가 커야지 최대한 방어력이 높은 기갑 장비를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재 중량이 26톤밖에 하지 않는 C390이 아닌 적재 중량이 37톤에 달하는 A400을 도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C390은 최대 적재량이 26톤이라고 하지만 결론은 그건 충분한 이착륙거리가 있는 정상적인 활주로에서 운용할 때의 적재량이고요. 아마 북한의 가설 비행장에 착륙하려면 적재할 수 있는 무게는 20톤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C390의 도입을 반대했었고 여전히 공중강습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소량이라도 최대한 중장갑의 기갑 차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C390보다 더 대형의 수송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에서 한화만 단독으로 성능평가를 완수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한화뿐만 아니라 현대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한화뿐만 아니라 현대도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현대는 지금 평가에 참여하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평가가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번 평가에서 양사는 2대의 시험용 차량을 납품했는데 한화의 차량이 몇 달 동안 외부로 반출되었고
방사청은 그 차량이 예비 차량이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걸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출 기간도 잠깐이 아닌 몇 달 동안 반출되었고 그래서 현대는 그 기간 동안 차량을 개량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인데요. 물론 방사청은 개량한 증거도 없다고 하지만 개량한 증거도 없지만 개량하지 않은 증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은 군사용으로 개발된 차량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접근을 해도 로그가 남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방사청의 주장을 믿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현대는 사업에 불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가 사업에 빠지게 되면 이 사업에는 하나만 남게 되고 그럼 사업은 유찰되게 됩니다. 사업이 유찰되면 처음부터 재입찰을 해야 해서 대략 2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방사청은 거의 현대를 협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다시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 현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금지입니다. 다시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특정 업체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사청의 주장은 무엇 하나 믿을 수가 없고 전에 저는 이 사업을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방사청의 태도를 보니 이건 감사원이 나설 게 아니라 경찰이 나설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3자인 제가 봐도 너무 편파적인 게 뻔하게 보이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업은 결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서서 이 사업을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인도네시아의 KF-21 구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KF-21 보람의 공동개발국이지만 이번에 우리로부터 16대 KF-21을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구매가 바로 우리 KF-21의 첫 수출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번 달 말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 그때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약은 국가 대 국가의 계약은 아니고 바로 우리 카이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계약인데요. 그럼 돈도 없다는 인도네시아는 우리 KF-21을 구매하는 비용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70%는 우리 정부가 차관으로 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무기를 판매할 때 산업은행을 통해서 최대 70%까지 차관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70% 전부를 차관으로 제공받습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태국 등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판매할 때도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폴란드도 당연히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폴란드는 너무 많은 무기를 구매를 해서 한 나라가 받을 수 있는 차관 한도를 넘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보증보험공사를 통해서 보증서를 발부받아서 유럽의 은행들에서 돈을 빌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70% 차관 제공은 인도네시아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도 70%의 차관이 나가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무기 판매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차관으로 과거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어서 우리 KF-21 개발비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인도네시아 측에서 개발비 분담금을 차관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나라는 개발비에 대해서는 차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개발비 분담금을 축소하는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는 무조건 차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도네시아가 차관을 갚지 않으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야 당연히 인도네시아는 망하는 거죠. 국가가 국가 대 국가의 차관을 갚지 않는 게 모라토리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파산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빌려준 차관을 갚지 않는 방법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차관을 갚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설마 우리의 차관을 갚지 않기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국가는 망하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차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모라토리움밖에는 없기 때문에 못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나머지 30%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로부터 라팔을 구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차관 제공을 최대 80%인가 90%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우리보다 차관 제공 비율이 더 높고 당연히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는 당장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투기를 구매하려다가 실패한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을 구매한 건 프랑스가 다른 나라보다 차관 제공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라팔이 당장 필요한 현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기체이기 때문에 구매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당연히 나머지 10에서 20%는 인도네시아가 현금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1차 구매분 6대에 대해서는 UAE 쪽 자금을 빌렸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우리 KF-21을 구매할 때 70%는 차관이라는 건 알겠는데 인도네시아가 나머지 30%는 어디서 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절충교역과 현물 상환입니다.
우선 절충교역은 내가 상대의 물건을 사면 상대도 나의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절충교역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기의 구매 비용도 더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절충교역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남아 국가들은 별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는 우리 KF-21의 공동개발국이고 그래서 당연히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6천억 원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6천억으로 받을 수 있는 기술 이전의 양은 충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절대로 이걸로는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할 수 없는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어쩌면 인도네시아는 KF-21의 가격이 좀 높아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절충교역을 요구하고 그걸로 KF-21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받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현물 상환입니다. 현물 상환은 말 그대로 돈 대신에 물건으로 받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모든 금액을 전부 현물 상환으로 받는 경우는 없고요. 아니 예외는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 사브사가 아프리카 국가의 그리펜 전투기를 판매할 때 100% 현물 상환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리펜을 염소와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100% 현물 상환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비율은 협상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우리의 계약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일부라도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현금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인도네시아의 신용도는 정말 형편없는데요.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인도네시아를 믿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FA-50을 판매할 때도 그리고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를 판매할 때도 계약을 인도네시아로부터 선수금, 그러니까 양산 시작 비용이 들어와야지만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었고 당연히 이미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 FA-50을 판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인도네시아에 선수금이 들어와야지 계약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인데요. 원래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KF-21을 공동 개발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독자적인 IF-21이라는 기체를 직접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는 KF-21에 대한 공동개발 분담금을 1조 6천억에서 6천억으로 낮추었고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기술의 양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독자적으로 IF-21을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우리와 인도네시아가 KF-21을 공동개발하기로 했을 때 한 계약에 따르면 KF-21의 부품 일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인도네시아 기체에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한국군을 위해서 생산하는 KF-21에도 적용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KF-21을 양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되는 KF-21 부품은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은 인도네시아용 KF-21에만 적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기로 한 계약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문제는 당연히 인도네시아는 이번에 자신들이 도입하는 KF-21 16대에 들어가는 부품의 일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KF-21의 일부 부품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인도네시아용 KF-21을 조립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만일 인도네시아가 제3국가에 대한 KF-21 판매 계약을 성사시키면 그 제3국가에 판매하는 KF-21에도 인도네시아에 부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 우리 KF-21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동남아 국가에 대한 KF-21 판매를 증가시켜 줄 거라고 이야기되는데요. 그런데 이건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인도네시아가 KF-21을 구매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KF-21을 구매해 줄 만한 국가가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KF-21을 구매하면 그 기체에는 일부 우리 대한민국의 부품이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장착되는데 과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KF-21을 구매할 만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전히 인도네시아는 우리 KF-21의 공동개발국이고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수출되는 KF-21의 부품 일부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이번 달 말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이고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16대를 구매하지만 최종적으로는 48대를 구매하겠다고 여전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도네시아가 정말 48대를 구매할 건지는 좀 의문이지만요.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가 이란 전쟁에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의 참여를 원했던 것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면 파병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원하는데 군대를 파병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파병하도록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처럼 이란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서 긴급전쟁을 발동을 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군대를 파병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이번 파병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그리 많지가 않고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마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 등을 하면서 설득 작업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 과정,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얻는 것만도 못해도 3달에서 4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런 파병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지금 나가 있는 청해부대를 바로 보낼 수는 없고 유영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못해도 이지스함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문제는 우리나라 군대는 북한과 전쟁을 하는 훈련을 했지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전쟁을 하는 훈련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선 지원자를 중심으로 병력을 모집하고 이번 작전에 필요한 훈련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못해도 3달에서 4달 정도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파견할 선박에 대한 소규모 개조 작업을 통해서 현지에 적합하게 개조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아마 못해도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고 또 아무리 이지스함이라고 해도 호르무즈 해협까지 도착을 하려면 최소 3주, 정상적으로는 1달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정말로 군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못해도 반년은 걸립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이상한가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가 군대를 외국 전쟁에 파병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고 당연히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6개월 후에도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미국이 이란과 6개월간 전쟁을 끌 수 있을지가 미지수네요. 왜냐하면 올해 11월이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지사와 상원의원 3분의 1을 새로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고 그래서 9월경이면 미국은 한참 선거철인데요. 과연 그때까지 미국이 이번 전쟁을 끌고 갈 수 있을지가 미지수네요. 어떤가요? 이제 좀 이해가 되었나요? 뭐 이번에 미국이 원하니 파병을 하자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못해도 우리가 파병을 준비하는 데는 6개월 이상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전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파병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현실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나라 군함과 군대를 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내고 싶어도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선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우리의 KF-21 판매 계약이 어떤 식으로 체결될 것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대금 납부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이야기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에 군함을 파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야기해봤는데요. 세상 간단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무엇 하나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무엇인가 일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연히 군대를 외국에 그것도 전쟁 지역에 보내는 게 말처럼 쉬울 리가 없죠. 항상 말보다 쉬운 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